쨍쨍 내리쬐는 태양 아래 연병장의 흙먼지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공기는 불에 댄 듯 뜨겁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로 모래알이 들어오는 것만 같다. 그 지독한 열기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공기를 가른다. 쌕쌕, 쌕쌕.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의 한 여자가 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그녀의 몸집만한 거대한 바위가 위태롭게 얹혀 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가 등에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앞에는 팔짱을 낀 채 한 남자가 서 있다. 그의 어깨에 달린 소령 계급장이 햇빛에 번뜩인다. 남자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손에 든 지휘봉으로 여자의 어깨 위 바위를 툭 쳤다. 퍽!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남자가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나른하게 말했다. 느려 터졌잖아. 거기 여자. 똑바로 못하나? 그는 바위 표면에 새겨진 글자를 지휘봉 끝으로 가리켰다. 거기에는 규율이라는 두 글자가 거칠게 파여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 격렬이 뚝뚝 묻어났다. 네 년이 입만 열면 짓거리던 규율이 바로 이거다. 네가 있을 곳이 어딘지 깨달을 때까지 이 돌덩이를 지고 연병장을 계속 돌아. 알겠나? 그 순간 여자의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휘청.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어깨를 짓누르던 바위가 땅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쿵. 소령의 입에서 경멸적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여자는 쓰러진 채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흙바닥을 짚고 이를 악물었다. 뿌드득. 턱 근육이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떨리는 팔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시 그 거대한 규율이라는 이름의 돌덩이를 어깨 위로 들어올렸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 눈에는 굴복이나 원망 따위는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디찬 불꽃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끼익! 날카로운 제동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체 위로 뽀얀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가 이내 가라앉으며 모든 풍경을 회색빛으로 물들였다. 차가 멈춘 곳은 제12보병사단, 통칭 의지부대의 정문 앞이었다. 육중한 철문 위에는 산악의 포효, 무적의 의지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양각되어 있었다. 수십 년의 비바록을 견뎌낸 듯한 글자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지만 그 기백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했다.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던 두 명의 초병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군복은 땀에 절어 있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툭툭 떨어졌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한지윤이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몸에 포디 붙는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 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곧게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에서는 어딘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다. 초병 중 한 명이 다가와 거수경례도 없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은 지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민간인, 그것도 젊은 여자가 이런 곳에 무슨 일일까 하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지훈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건넸다. 국방부 직인이 찍힌 부대 방문 및 현장 실사 협조 요청 공문이었다. 그녀의 이름이나 계급이 명시되지 않은 그저 참관인 자격으로 부대 방문을 허가한다는 내용뿐이었다. 서류를 받아든 초병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류와 지훈의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쳐다보았다. 국방부에서 나오셨다고요? 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까딱였다. 초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통신보안, 상병 김철수, 정문으로 국방부 소속 민간인 여성 한 분이 방문했습니다. 참관 목적으로 오셨다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지시가 내려오는 듯했다. 몇 차례 고개를 주걱거리던 초병이 밖으로 나와 서류를 돌려주며 마지못해 말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 건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끼익, 쿵. 지우는 차를 돌려보내고 혼자서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또박또박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부대 내의 공기는 바깥보다 한층 더 무겁고 뜨거웠다. 사방에서 훈련 함성이 터져나왔다. 하나, 둘, 셋, 넷. 악, 악, 악. 연병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 유격훈련장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호각소리, 정비고에서 울리는 둔탁한 기계음, 살아있는 강철과 피 끓는 청춘들이 내뿜는 열기가 부대 전체를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구고 있었다. 지윤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주위를 꼼꼼하게 살폈다. 병사들의 군화에 묻은 흙의 종류, 총기의 관리 상태, 막사 건물의 낡은 외벽과 창틀에 낀 먼지까지. 그녀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메스처럼 부대의 속살을 하나하나 해부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 을지부대의 신임 사단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없었다. 공식적인 이 취임식은 일주일 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눈으로 먼저 부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곳은 전임 사단장이 갑작스러운 비리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문제가 많은 부대였다.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부를 직접 들여다봐야 했다. 본부 건물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문득 한쪽에서 멈췄다. 막사 건물 뒤편,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공터였다. 그곳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퍽! 둔탁하고 기분 나쁜 소리. 무언가 단단한 것이 살과 부딪히는 소리였다. 지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창고 건물 옆을 돌아서자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한 무리의 병사들이 원을 그리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병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듯한 일병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소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서 있었다. 박상훈 소령. 지윤이 사전에 파일로 확인했던 제3대 대장이었다. 부대 내에서 폭력과 가혹행위로 악명이 높은 인물. 박소령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는 무릎 꿇은 일병의 멱살을 잡아채 거칠게 흔들었다. 일병의 고개가 맥없이 앞뒤로 꺾였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박소령이 다시 한번 손을 치켜들었다. 퍽. 이번에는 주먹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두툼한 전술교범책 모서리로 일병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다. 일병의 몸이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컥!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일병은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박소령은 쓰러진 일병의 전투복을 발로 짓밟으며 포효했다. 네놈 하나 때문에 우리 대대 전체가 욕을 먹고 있어. 대답 안 해? 이 개새끼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일병은 피가 섞인 침을 뱉어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잘못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다. 박소령의 군홧발이 다시 한번 일병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갔다. 우지끈. 갈비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일병의 눈이 고통으로 하얗게 뒤집혔다. 그때였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들 사이를 갈랐다. 그만. 순간 공터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마저 그친 듯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소리의 근원지. 막사 그림자 속에 서 있는 한 여자, 한지훈이었다. 박소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감히 누가 내 일을 방해하는가 하는 짜증과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지훈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의 입술이 경멸적으로 비틀렸다. 뭐야, 웬 민간인 아줌마가 여기까지 들어왔어.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구경 올 만한 곳이 아니야. 당장 꺼져. 그는 지훈을 향해 손을 휘휘 내저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박소령을 지나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일병에게 향해 있었다. 지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소령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주변의 병사들도 놀란 듯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민간인, 그것도 연약해 보이는 여자의 입에서 군형법 조항이 막힘없이 튀어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박소령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지윤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위협적인 기세였다. 그가 지윤의 바로 코앞에서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렸다. 군형법? 어디서 책 좀 읽고 오셨나 보지? 이건 말이야, 훈련의 일종이야. 기강 빠진 놈 정신머리 고쳐놓는 아주 중요한 지도 활동이라고. 당신 같은 외부인이 감나라 배나라 할 문제가 아니란 소리야.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지윤의 얼굴에 확 끼쳐왔다. 지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소령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에 박소령은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지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지도 때문에 병사가 죽어나가도 훈련의 일종이라고 말할 건가? 뭐라고? 박소령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자신의 치부를 정통으로 찔린 듯한 반응이었다. 지윤은 한 발 더 나아갔다. 한 달 전 당신 대대 소속이었던 고 서지훈 일병, 공식적인 사인은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였지. 하지만 내가 본 보고서 내용은 조금 다르던데.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동료 병사들의 익명 제보가 있었어. 당신의 지도가 그 원인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 박상훈 소령? 박소령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이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국방부에서 나왔다는 것 외에는.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 대해,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순간적인 공포가 그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이대로 물러서면 자신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이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했다. 감히 군의 일에 자신의 영역에 끼어든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줘야 했다. 박소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노골적인 적의와 광기가 들어찼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던 병사들에게 고갯짓하며 명령했다. 뭘 보고 있어, 이 새끼들아. 저 여자가 우리 부대 귀미를 빼내려는 간첩일지 누가 알아. 당장 포위해. 병사들은 망설였다. 하지만 박소령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눌려 마지못해 지윤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애워쌌다. 이제 지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박소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윤에게 다 다가왔다. 그는 지윤의 귓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다. 국방부에서 왔다고? 좋아. 내가 당신에게 우리 을지부대의 규율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체험시켜주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과 규정보다 이곳에서는 내 주먹과 말이 우선이라는 걸 똑똑히 가르쳐주겠어.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이성을 잃은 맹수의 눈빛이었다. 지윤은 그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한 바다처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썩어빠진 부대를 뿌리부터 도려내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 미친 늑대들의 속을 한가운데로 걸어들어온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상훈 소령의 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감히 민간인 따위가, 그것도 계집년이 자신의 성역에 발을 들여놓고 신성한 지도 행위를 모욕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인 서지훈 일병 사건까지 들쑤셨다. 용서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방해 행위가 아니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대장 박상훈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다. 병사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부대 통솔은 불가능해진다. 그의 눈이 이성을 잃고 번뜩였다.
분도가 이끄는 대로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여자의 오만하고 고고한 콧대를 꺾어버릴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냥 때리는 건 너무 시시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영혼의 상처를 새길 만한 모욕이 필요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막사 앞 화단에 멈췄다. 화단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는 커다란 바위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바위 하나가 있었다. 부대의 구호처럼 새겨놓은 규율이라는 두 글자가 파여있는 사람의 상반신만한 거대한 화강암이었다. 순간 박소령의 입가에 잔인하고 뒤틀린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도구였다. 그가 턱짓으로 화단을 가리키며 곁에 서 있던 병장에게 명령했다. 어이, 김병장, 저기 저 돌덩이 좀 가져와. 김병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예? 저 돌 말씀이십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귀가 처먹었어? 저기 저 규율이라고 쓰인 돌, 당장 가져오라고 했다. 박소령의 고함 소리에 병사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몇몇 병사들이 마지못해 우르르 몰려가 돌에 달라붙었다. 하나, 둘, 셋. 성인 남자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끈끈거리는 소리와 함께 돌이 흙바닥을 긁으며 끌려오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드드드득, 드드득. 마침내 거대한 규율 바위가 한지훈의 발 앞에 놓였다. 박소령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바위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과 가학적인 희열이 번들거렸다. 그가 지훈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연극배우처럼 과장된 말투로 짓거렸다. 자, 보시지. 이게 바로 우리 부대가 가장 신성시하는 가치, 규율이라는 거다. 당신 같은 외부인은 서류 쪼가리나 들여다보며 규율이니 인권이니 떠들어대겠지. 하지만 진짜 규율은 이런 거야. 묵직하고 거칠고 사람을 찍어 누르는 무게감. 직접 느껴봐야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법이지. 그는 지윤의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며 속삭였다. 당신이 우리 부대를 참관하러 오셨다고? 좋아. 내가 특별히 우리 부대의 규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본질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주지. 이건 영광인 줄 알아야 해. 지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박소령의 광기 어린 연극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박소령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여자가 울고불고 애원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과 경멸의 빛마저 서려 있었다. 박소령은 벌떡 일어나 병사들을 향해 다시 소리쳤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저 여자 어깨에 저 돌을 올려. 예? 옙? 이번에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민간인, 그것도 여자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하라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우물쭈물 말했다. 소령님, 이건 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박소령의 군홧발이 병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악! 이 새끼들이 단체로 항명이야? 내가 지금 저 간첩년에게 군의 무서움을 가르쳐주겠다는데 토를 달아? 니놈들도 전 연이랑 한패야? 당장 어깨에 올리지 못해! 공포가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병사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2명의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지윤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다른 2명이 바위를 들어 올리려 애썼다. 바위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들이 바위를 들어 올리는 순간 지윤의 몸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꼿꼿이 허리를 펴고 그 무게를 받아낼 준비를 했다. 쿵! 마침내 거칠고 차가운 바위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내리눌렀다. 윽! 지윤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상상 이상의 무게였다. 어깨뼈가 부서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바위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을 파고들었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박소령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어때? 이제 좀 규율의 무게가 느껴지나? 그 잘난 척하던 표정은 어디 가셨어? 그는 지윤의 턱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쳐들며 비웃었다. 자, 이제 시작이야. 그 돌을 지고 저기 연병장 끝까지 걸어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 당신이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규율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네 몸뚱어리에 똑똑히 새겨주지. 지윤은 이를 악물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한 걸음 아주 힘겹게 첫 발을 내디뎠다. 서걱. 그녀의 구두가 흙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발걸음은 지독하게 느렸다.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쇳덩이를 매달고 늪지를 걷는 것 같았다. 쨍쨍 내리쬐는 태양은 그녀의 체력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갔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갑게 시야를 가렸지만 닦아낼 손조차 없었다. 박소령은 팔짱을 낀 채 유유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는 즐거운 구경거리를 만난 사람처럼 휘파람까지 불었다. 옳지, 그렇지. 자세가 아주 좋아. 국방부에서 온 분이라 그런지 체력도 남다르시군. 하하하.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채찍처럼 그녀의 등 뒤에 내리꽂혔다.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색, 색, 색. 태가 터져버릴 것 같았다. 어깨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저 타는 듯한 통증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연병장의 절반도 채 가지 못했을 때였다. 휘청! 결국 그녀의 왼쪽 다리가 힘없이 꺾였다. 몸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졌다. 그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압도적인 무게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 와르르! 그녀의 몸이 흙바닥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어깨 위에 있던 바위가 옆으로 굴러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쿵! 뽀얀 흙먼지가 그녀의 주변으로 피어올랐다. 박소령의 입에서 경멸적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꼴 좋다. 겨우 그 정도로 쓰러지다니 아주 볼만하군. 당신이 말하던 정인이 규율이니 하는 것들도 다 그 정도 수준인 거야. 조금만 힘든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바닥에 나뒹구는 거지. 그는 쓰러진 지윤에게 다가가 군홧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툭 찼다. 일어나. 아직 구경 안 끝났어. 네 입으로 직접 잘못하다고 빌 때까지 이 쇼는 끝나지 않을 거니까. 지윤은 흙바닥에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엉망이었다. 블라우스 어깨 부분은 바위에 쓸려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붉게 피멍이 든 살갗이 보였다. 포기할까? 순간적인 유혹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원하는 대로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 부패한 장교 하나를 벌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대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기 위해 왔다. 서지윤 일병처럼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여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왔다. 이 정도의 모욕과 고통에 굴복한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윤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흙바닥을 손으로 짚었다. 손톱 밑으로 거친 흙이 파고들었다. 이를 악물었다. 뿌드득, 턱 근육이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떨리는 팔에 힘을 주어 상체를 일으켰다. 박소령은 그녀가 무릎을 꿇고 빌 것이라 생각하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윤은 무릎을 꿇은 채로 옆에 나뒹구는 규율 바위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그 바위를 다시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흡! 핏줄이 터질 듯한 소리가 그녀의 목에서 새어나왔다. 팔과 다리의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바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으드득, 으드득. 그녀의 몸이 믿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하며 거대한 바위를 조금씩 들어올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소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병사들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건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저건 도끼였다. 마침내 지윤은 다시 그 거대한 돌덩이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쿵! 바위가 어깨에 자리 잡는 순간 그녀의 무릎이 부서져라 땅에 박혔지만 그녀는 상체를 꼿꼿이 세운 채 버텨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박소령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고통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서늘하고 냉혹한 빛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박상훈, 너는 지금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지훈의 감각 속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세 가지만이 존재했다. 첫째는 살을 태울 듯이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 둘째는 어깨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바위의 무게. 그리고 마지막은 턱 밑까지 차오른 거친 숨소리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발을 옮겼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연병장 끝에 있는 하얀 선이 아지랑이 속에서 흐릿하게 어른거렸다. 저곳까지만 가면 된다. 저곳까지만 가면 이 지옥 같은 행군이 끝날지도 모른다. 아니, 끝나지 않더라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박상훈 소령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완고한 여자가 언제쯤 무너져 내릴까, 언제쯤 울면서 용서를 구할까 기대하며 기다렸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그에게 최고의 오락거리였다. 거기 똑바로 못 걷나. 자세가 흐트러졌잖아. 역시 계집은 어쩔 수 없다니까. 그의 저속한 조롱이 지윤의 귓가를 스쳤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는 못했다. 그녀의 모든 정신은 오직 눈앞의 길과 어깨 위의 무게를 견디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대 정문 쪽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부...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벌의 날갯짓 같던 소리가 점점 커지며 지축을 울리는 굉음으로 변해갔다. 소리는 연병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박소령의 미간이 짜증스럽게 찌푸려졌다. 이 즐거운 쇼를 감히 누가 방해하는가.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끼!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 한 대가 연병장 한가운데에 거칠게 멈춰섰다. 차체에는 별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준장의 차량이었다. 차량이 멈추자마자 운전석에서 내린 부관이 다급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잘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한 해가 내렸다. 각 잡힌 전투모,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의 어깨에 달린 은빛별 계급장이 자결하는 태양 아래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태수 준장, 제12사단 부사단장이었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소령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싹 가셨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튀어나갈 듯이 달려가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를 외쳤다. 충성, 소령, 박상훈, 부사단장님께 제하여 경례!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도 일사불란하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동작에는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긴장감과 절도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김태수 준장은 박소령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간인 복장의 여자가 군의 상징 중 하나인 규율 바위를 어깨에 짊어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박상훈 소령의 모습. 김 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이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맹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단어를 뱉어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박소령?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화산 폭발 직전의 마그마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박상훈 소령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는 부사단장이 자신의 군기 확립 현장을 목격하고 칭찬이라도 해줄 줄 알았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며 보고했다. 보고드립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신원불상의 민간인이 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선동하고 군의 기강을 어지럽히려 하기에 본관에 판단하여 군의 교율이 얼마나 엄중한지 직접 체험시키고 있던 중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주 합리적이고 군인다운 조치를 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보고가 끝나자 김 준장의 얼굴은 잿빛을 넘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박소령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경악, 분노,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김 준장은 박소령의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박소령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하고 곧장 한지훈을 향해 걸어갔다. 저벅, 저벅, 저벅. 김 준장의 군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박상훈 소령의 심장을 쿵쿵 하고 내리찍었다. 뭔가 잘못됐다. 아주 단단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 박소령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김준장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위를 짊어지고 서 있는 한지훈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연병장의 모든 공기를 찢어 밟기는 듯한 우렁차고도 절도 있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격리해! 쩌렁쩌렁한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충성! 김태수 준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자신의 모든 존경과 충성을 담아 외쳤다. 사단장님! 그 세 글자가 연병장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삐! 박상훈 소령의 귓가에서 이명이 울렸다. 그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보다 까마득히 높은 상관인 부사단장이 방금 전까지 자신이 계집년이라 부르며 모욕하던 여자 앞에서 필사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일 뿐이었다. 사단장, 누가? 저 여자가? 말도 안 돼. 새로 부임하시는 사단장님은 분명 남자라고 들었다. 아니, 성별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하지만 당연히 남자일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여군 출신 사단장, 그것도 최전방을 담당하는 보병사단의 사단장이라니 대한민국 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부정, 혼란, 그리고 경악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김준장은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의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사단장님, 새로 부임하시는 길에 제가 마중 나갔어야 했는데 이 무슨 끔찍한 변고입니까?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제야 박소령의 굳어있던 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김태수 준장의 말은 거짓일 리가 없었다. 부사단장이 저렇게까지 몸을 낮추는 상대, 사단장, 신임 사단장. 그렇다면 저 여자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온갖 욕설과 모욕을 퍼부으며 짐승처럼 취급하고 규율이라는 이름의 바위를 짊어지게 한 저 여자가 바로 오늘 새로 부임한 이 을지부대의 최고 지휘관 한지윤 소장이라는 말인가. 순간 박상훈 소령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머릿속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만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느려 터졌잖아. 거기 여자. 네 년이 입만 열면 짓거리던 규율이 바로 이거다. 네가 있을 곳이 어딘지 깨달을 때까지 이 돌덩이를 지고 돌아라. 자신이 뱉었던 모든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거꾸로 후벼 파기 시작했다. 그는 끝났다. 그의 군생활은, 아니, 그의 인생은 바로 이 자리에서 끝장나 버렸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얼어붙은 석상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미약한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저 지긋지긋한 악마, 박상훈 소령의 시대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연병장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직 거친 바람 소리만이 모두의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한지윤이었다. 그녀는 어깨를 짓누르던 바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옆으로 툭 내려놓았다. 쿵! 바위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박상훈 소령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흙먼지가 묻은 손을 털어내고 찢어진 블라우스를 정돈했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이고 있는 김태수 준장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동시에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 드세요, 김 준장.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저 자를 당장 체포하세요. 그녀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박상훈 소령을 향하고 있었다. 한지윤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저 자를 당장 체포하세요.
얼음 조각 같은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의 뜨거운 공기 속으로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그 말 한마디에 석상처럼 굳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김태수 준장이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뒤에 서 있던 부관에게 벼락 같은 명령을 내렸다. 헌병대, 방장 헌병대 출동시켜 대대장 박상훈 소령을 현 시간부로 지휘 해제하고 하극상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임 사단장이 부임 첫날 자신의 눈앞에서 이토록 끔찍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사태를 막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이 모든 것을 초래한 박상훈에게 한 살인적인 분노가 뒤섞여 그의 이성을 뒤흔들었다. 박상훈 소령은 그제야 마비되었던 몸과 뇌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체포. 그 단어가 그의 귀 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악몽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김태수 준장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터져나왔다. 부사단장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저 여자가 사단장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김 준장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김 준장이 싸늘하게 내뱉었다. 입 닥쳐 박소량. 니놈의 그 더러운 입으로 사단장님이라는 호칭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니놈은 이미 군인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 순간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헌병용 지프 차량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끼익! 타이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그들을 둘러싸듯 멈춰섰다. 헌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철모를 쓴 헌병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K5 권총과 단단한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박상훈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군 경력, 인생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지윤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질질. 그의 무릎이 거친 흙바닥에 쓸리며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던 바로 그 땅바닥에서 그는 이제 가장 비참하고 천한 죄인이 되어 기고 있었다. 그는 한지윤의 군화 바로 앞에서 멈춰 이마가 땅에 닿을 듯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과 애원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사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개처럼 살라고 하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발 군복만은 벗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땅에 이마를 찍으며 빌고 또 빌었다. 쿵. 이마가 터져 피가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엉겨 끔찍한 몰골이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당당하고 오만했던 소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목숨을 구걸하는 한 마리의 비굴한 짐승이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마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숨죽임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통쾌함과 함께 권력의 무상함에 대한 서늘한 깨달음이 스치고 있었다. 한지윤은 자신을 향해 기어오는 박상훈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동정심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더러운 것을 보는 듯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애원이 자신의 군홧발에 닿기 직전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오해라고?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박상훈의 울부짖음이 순간 멎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일병에게 향했다. 니놈의 지도 아래 갈비뼈가 부러져 신음하던 저 병사의 고통도 오해였나?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박상훈에게 돌아왔다. 한 달 전 니놈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죽어간 서지훈 일병의 죽음도 오해였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이 자신이 짊어졌던 거대한 바위에 닿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 여자를 끌어다 이 돌덩이를 지게 만든 니놈의 광기 어린 만행도 전부 다 오해였다는 건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상훈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는 그저 끄윽 하는 짐승 같은 흐느낌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한지윤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헌병들을 향해 고갯짓했다. 그것이 신호였다. 못들 하나 끌어내! 헌병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2명의 헌병이 달려들어 박상훈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다. 아! 놔! 이거 놔! 박상훈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잡힌 팔을 뿌리치려 몸부림쳤지만 잘 훈련된 헌병들의 완력은 강철갈고리와도 같았다.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철컥.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그의 2 손이 등 뒤로 꺾여 수갑이 채워졌다. 그 순간 박상훈의 모든 저항이 멈췄다. 수갑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축 늘어진 인형처럼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갔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소령인데, 내가 이 부대 대대장인데.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지프 차량의 뒷좌석으로 처박혔다. 쾅! 차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의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붕! 지프 차량 2대는 다시 한번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을 빠져나갔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다. 악몽 같던 시간이 지나가고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억압적인 정적이 아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예감케 하는 성스러운 침묵이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한지윤. 그녀는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고 옷은 찢어졌지만 그 어떤 장군보다도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새로운 사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부대를 구원하기 위해 강림한 여신 혹은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 나타난 복수의 화신처럼 보였다. 한지윤은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이 짊어졌던 규율 바위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바위 앞에 멈춰서서 손을 뻗어 그 거칠고 차가운 표면을 쓸어보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증오의 대상. 하지만 이제 이 바위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바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곁에 서 있던 김태수 준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김 준장. 예, 사단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김 준장은 허리를 숙이며 즉각 대답했다. 한지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연병장 위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우면서도 오싹한 미소였다. 그녀가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돌을 박상훈 소령이 갇힐 영창 독방으로 옮기시오. 김 준장은 순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예? 돌을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한지윤이 고개를 돌려 김 준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서리보다 차가웠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자가 이 돌을 끌어안고 있게 하시오. 그가 그토록 신성하게 여기던 규율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시적인 복수였다. 김태수 준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온 힘을 다해 대답할 뿐이었다. 명 받들겠습니다. 똑딱 똑딱. 사단장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를 제외하면 거대한 집무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한지윤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박상훈 소령이 영창으로 끌려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의 사건은 부대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병사들은 쉬는 시간마다 모여 그날의 일을 수군거렸고 간부들은 한지윤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부임 첫날은 그 어떤 취임사보다도 강력하고 확실하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하지만 한지윤은 축배를 들 시간이 없었다. 박상우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썩어 문드러진 사과의 표면에 기어다니던 벌레 한 마리일 뿐, 사과 속을 파먹고 있는 거대한 애벌레는 따로 있었다. 그녀가 진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몸통이었다. 그녀의 눈이 맹렬한 속도로 서류 위를 오갔다. 지난 3년간의 부대 보급 물자 명세서, 유류 소비 내역, 각종 공사 계약서, 그리고 장비 폐기 보고서까지. 부대의 피와 살 같은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보여주는 핏줄과도 같은 자료들이었다. 쓱, 쓱.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미간이 점점 깊게 파였다. 이상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숫자는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고 모든 거래에는 합당한 영수증과 결제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서류상으로만 본다면 을지부대는 대한민국 전군을 통틀어 가장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모범적인 부대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완벽함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을. 똑!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태수 준장이 깔끔한 차림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지훈의 책상 한쪽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박상훈 사건 이후 그는 지훈의 가장 충실한 수족이 되어 움직였다. 지훈이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먼저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 가져왔고 그녀가 밤을 새우면 곁을 지키며 보좌했다.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고맙습니다, 김 준장. 별 말씀을요. 그런데 수사에 진척이 있으십니까? 김 준장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벽에 부딪힌 기분입니다. 모든 장부가 너무 깨끗해요. 마치 누군가 자, 검사해보시오 하고 일부러 전시해 놓은 것처럼. 김 준장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임 사단장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고 들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비리가 있다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반대 세력이 오히려 그에게 비리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반대 세력이라. 지훈이 나지막에 읊조렸다. 군은 거대한 정치판과도 같았다. 보이지 않는 파벌이 존재하고 서로를 끌어내리기 위한 암투가 끊이지 않는 곳. 전임 사단장의 비리 역시 어쩌면 이 거대한 암투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른다. 지훈이 다시 서류로 눈을 돌리며 말했다. 서류가 안 된다면 사람을 만나야겠지요. 박상훈의 3대대 보급관,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부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 준장은 짧게 대답하고 신속하게 방을 나섰다. 잠시 후 뚱뚱한 체격의 상사 한 명이 잔뜩 겁먹은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문 앞에서부터 거의 기다시피 걸어와 책상 앞에 부동 자세로 섰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충성! 제3대대 보급관 김만식 상사입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지윤은 그를 의자에 앉히지 않았다. 일부러 서 있는 채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이며 차갑게 물었다. 김 상사, 이 서류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작년 동계훈련 때 3대대에 방한 피복 500벌이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내가 병사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지급된 것은 300벌이 채 되지 않았더군. 나머지 200벌은 어디로 증발했지? 김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좌우로 흔들렸다. 그것은 행정상의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전산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절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대답인 양 막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우는 그를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착오, 유류 소비량 장부도 착오인가? 매달 500리터의 경유가 서류상으로는 사라졌는데 실제 운행 기록과 대조해 보면 그만큼의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사라진 기름은 어디로 갔나?
그것도 계측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오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가 워낙 낡아서. 오차라. 지윤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상사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똑깍똑깍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김 상사의 심장을 짓누르는 망치 소리 같았다. 그녀는 김 상사의 바로 코앞에서 멈춰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속삭였다. 김 상사, 마지막 기회야. 사실대로 말해. 박상훈이 시킨 짓인가? 아니면 그 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가? 김 상사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의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지유는 그의 눈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의 공포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지훈이라는 신임 사단장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첫 번째 벽이었다. 그녀는 김 상사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불렀다. 부대 시설 공사를 담당했던 공병대 장교였다. 결과는 똑같았다. 공사자재 비용이 왜 이렇게 부풀려져 있지? 동절기 공사로 인한 특수자재 사용 및 인건비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 현장 상황에 맞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는 김 상사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논리정연했다. 그의 대답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는 입을 닫았다. 이 모든 것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 누군가? 절차에 따라 결제 라인을 거쳤을 뿐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벽, 더 높고 더 단단한 벽이었다. 지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상훈의 대대 병사들을 한 명씩 비공개로 면담하기 시작했다. 박상훈의 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한 증거는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부대의 비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았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들은 바 없습니다. 관심 없어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들에게 닥쳐올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박상훈은 사라졌지만 그들을 억압하던 거대한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침묵의 벽.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날 밤 지우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들의 발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녀는 패배감에 휩싸였다. 이 벽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전공법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서지훈 일병의 얼굴을 떠올렸다. 훈련 중 안전사고로 위장된 죽음. 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의 부모님 앞에서 조용히 맹세했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녀는 눈을 번쩍 떴다.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다. 서류는 조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단 하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기계, 그리고 데이터.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상대방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통신보안, 정보참모부 통신장교 이진우 대위입니다. 지훈이 낮고 빠른 목소리로 명령했다. 나 사단장이다. 지금 당장 부대 전체 회계 시스템 서버에 마스터 로그 기록을 전부 백업해서 내게 가져와. 지난 3년간의 모든 접속 기록, 데이터 수정 및 삭제 기록 단 하나도 빠짐없이. 수화기 너머에서 이 대위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 사단장님, 마스터 로그 기록은 군사 2급 기밀에 해당하며 접근하기 위해서는 군단 사령부의 승인이.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책이 나에 진행한다. 이건 명령이야. 일시간 주지. 내 집무실로 직접 가져오도록. 예, 알겠습니다. 지훈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카드였다. 만약 여기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일시간 뒤 이진우 대위가 보안 가방에 담긴 외장 하드를 들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지우는 하드를 건네받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촤르륵. 화면 위로 수십만 줄의 코드와 로그 기록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알아보기 힘든 숫자와 명령어의 나열.
일반인이라면 보자마자 포기했을 테지만 지우는 달랐다. 그녀는 육사 시절 사이버전 또한 깊이 있게 공부했었다. 그녀의 눈이 화면 위를 빠르게 훑기 시작했다. 그녀는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기록에 집중했다. 전임 사단장이 비리 혐의로 지위 해제된 날, 바로 그날 밤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찾아냈다. 새벽 2시 37분. 슈퍼유저 권한을 가진 관리자 계정 하나가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한 기록, 그리고 그 직후 회계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테이블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영구 삭제 명령이 실행된 기록. 그냥 파일을 삭제한 것이 아니었다.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의미 없는 데이터로 수십 번을 더 씌워버리는 아주 전문적이고 악의적인 방식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범인의 꼬리가 잡혔다. 그녀는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했다. 그녀는 당연히 외부에서 해킹을 시도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추적 결과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IP 주소 192.168.12.1 내부망, 그것도 사단 본부 건물 안에서 사용되는 IP 대역이었다. 그리고 그 IP는 단 한 사람에게만 할당된 고정 IP였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집무실 문을 바라보았다. 박상훈. 주먹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무식한 인간. 그런 자가 이렇게 정교하고 치밀한 디지털 증거 인멸을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다. 그는 애초에 이런 고급 정보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단 한 명으로 좁혀진다. 박상훈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며 서버 관리자 권한에 접근할 수 있고 이 모든 비리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박상훈을 방패막이 삼아 뒤에 숨어있던 진짜 몸통. 지훈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커피를 가져다 두던 그 얼굴. 자신의 수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박상훈을 맹렬히 비난하던 그 얼굴. 지훈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박상훈은 그저 시끄럽게 지저대며 시선을 끄는 사냥개였을 뿐이다. 진짜 사냥꾼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침묵의 벽을 쌓아 올린 것은 바로 그 남자였다. IP 주소 192.168.12.1. 모니터 화면에서 깜빡이는 그 숫자들이 한지훈의 동공 속으로 깊숙이 박혀들었다. 그녀의 집무실을 감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이 뿜어내는 차가운 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유령처럼 비췄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온몸의 피가 한겨울의 강물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감각.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땀 한 방울이 척추를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내렸다. 아니야. 그녀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되었을 거야. 다른 사람이 그의 IP를 도용했을 수도 있어. 해킹일 수도 있고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끔찍한 민낯이라는 것을. 김태수 준장. 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연병장에서 자신을 구해냈을 때의 그 다급하고 충성스러워 보이던 얼굴. 사단장님,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90도로 허리를 숙이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보였다. 매일 아침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들고 오던 그의 모습.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뱀의 혀가 낼름거리는 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박상훈을 맹렬히 비난하던 그의 모습. 박상훈 같은 암적인 존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듯했던 그의 눈빛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교활한 연기였음을 깨달았다. 가장 믿었던 아군, 자신의 칼이 되어질 것이라 믿었던 충신. 그가 바로 등 뒤에 서 있던 가장 교활한 적이었다. 지우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심장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가면을 쓴 듯 차갑게 굳어갔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탁! 요란한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IP 조소는 강력한 심증이지만 교활한 그를 올가맬 절대적인 물증이 되기에는 부족했다. 그는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을 것이다. 해킹당했다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모함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에게는 더 확실한 덫이 필요했다. 그가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다. 제 발로 자신의 죄를 증명하게 만들어야 했다. 지윤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래, 네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삭제했던 바로 그걸 다시 보여주지.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새로운 워드 파일을 생성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타닥, 타닥, 타다닥. 그녀는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파일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1급 대회비 고 서지훈 일병 사망사건 재조사 중간보고서. 그녀는 소설을 쓰듯 사실과 허구를 교묘하게 뒤섞어 보고서를 꾸며나갔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익명의 제보자 확보. 제보자는 서일병의 죽음이 단순 안전사고가 아니며 박상훈 소령의 단독 범행이 아닌 부대 내 고위 간부의 지시를 받은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증언함. 또 사라진 군수물자 일부가 서일병의 개인 계좌를 통해 거래된 정황 포착. 이는 서일병에게 비리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조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둠. 자금 흐름의 최종 종착지는 제3의 인물로 추정됨. 결정적 증거. 서일병이 사망 직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남긴 음성 파일.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어 복호화 작업 진행 중. 복호화 완료 예상 시각 48시간 후. 모든 내용은 거짓이었다. 익명의 제보자도 음성 파일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리의 핵심을 맴돌고 있는 범인에게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는 치명적인 미끼가 될 터였다. 특히 48시간 후에 복호화될 음성 파일이라는 부분은 그를 초조하게 만들어 반드시 움직이게 할 기폭제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완성된 파일을 중간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만든 간단한 추적 프로그램을 파일에 심었다. 누군가 이 파일을 열람하는 순간 그 즉시 그녀의 개인 노트북으로 경고 알림과 함께 접속자의 IP 주소, 접속 시간, 위치 정보가 전송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었다. 덫은 완성되었다. 이제 늑대가 나타나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태수 준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사단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걱정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와 지훈의 책상에 커피를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행동과 말투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완벽한 충신, 완벽한 부하. 지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그 눈동자 속에서 이제 그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심연을 보고 있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기만을, 그의 충성스러운 말투 속에 감춰진 칼날을 느끼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 역시 완벽한 가면을 썼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한숨과 함께 서류 뭉치를 책상 한쪽으로 밀어냈다. 김 준장, 아무래도 안 되겠소. 김 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단장님? 이 부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썩어 있었어. 박상우는 깃털에 불과해 몸통은 따로 있어. 그녀는 마치 정말로 지친 사람처럼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그리고는 김 준장을 향해 마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어젯밤 아주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소. 서주훈 일병 사건에 대한 것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준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유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되물었다. 서일병 사건 말입니까? 그건 이미 종결되지 않았소. 지윤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가짜 보고서 파일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 서일병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살인이었고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거야. 김 준장의 시선이 그녀가 가리킨 파일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했다가 이완되는 것을 지우는 똑똑히 보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드디어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군요. 제가 무언가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아니, 아직은 아니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 보고서는 아직 미완성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극비에 붙여야 하오. 당신과 나 단 두 사람만 알고 있어야 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놈들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테니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준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연기는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감이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척하며 말했다. 밤을 새웠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군. 잠시 샤워라도 하고 와야겠소.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울 테니 내 집무실을 잘 부탁하오. 혹시라도 이 보고서에 손대는 자가 있다면 즉시 체포하시오. 염려 마십시오, 사단장님.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방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든든한 표정으로 가슴을 쳤다. 지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집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사단장 전용 휴게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 코너를 돌자마자 옆에 있는 작은 비품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둔 노트북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미러링하는 창이 띄어져 있었다. 마우스 커서는 중간 보고서 파일 위에 놓여 있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10분, 20분, 3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화면 속의 마우스 커서는 미동도 없었다. 내가 너무 섣불렀나? 그가 생각보다 더 신중한 인물인가? 초조함이 그녀를 덮쳤다. 만약 김태수가 미끼를 물지 않는다면 그녀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45분이 지났을 때였다. 그녀가 거의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슥. 화면 속의 마우스 커서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커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허공을 맴돌더니 이내 망설임 없이 중간 보고서 파일 아이콘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더블 클릭, 따닥! 파일이 열리는 순간 지훈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알림창 하나가 번개처럼 나타났다. 핑!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알림창 안의 글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경고, 지정된 파일에 대한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접속 시간 10시 47분 12초. 접속 위치 제12사단 본부 사단장실. 접속 IP 주소 192.168.12.1. 마지막 줄의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한지훈의 입에서 가느다란 숨이 새어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분노나 희열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확신만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비품실에서 나와 다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차갑고 단단하게 울렸다. 또각, 또각, 또각. 집무실 문 앞에 이르자 안에서 다급하게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김태수 준장이 나왔다. 그는 지훈을 보고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단장님, 벌써 오셨습니까? 그래,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김 준장은 그녀의 등 뒤를 대고 여전히 충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제 업무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수고했소, 김 준장.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김 준장이 멀어져 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천성이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화면에는 그녀가 떠나기 전과 똑같은 바탕화면이 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완벽한 위장 아래에서 어떤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는지를.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본부 건물 앞을 걸어가는 김태수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지훈의 눈에는 그는 더 이상 듬직한 부사단장이 아니었다. 그는 덫에 걸린 늑대였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단 뿐이었다. 김태수 준장의 심장은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단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지옥 같은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음성 파일, 제보자, 제조사. 한지훈이 뱉었던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그의 뇌리를 내리쳤다. 그 보고서는 진짜였다. 그는 파일을 열어본 순간 직감했다. 세부적인 내용, 날짜, 그리고 언급된 인물들의 관계까지.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물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암호화된 음성 파일이라는 구절이었다. 서지훈 일병. 그 애송이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박상훈의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군수품이 외부로 빼돌려지는 현장까지 목격했다. 김태수는 박상훈에게 그저 군기를 잡으라고 지시했을 뿐인데 멍청한 박상훈은 일을 너무 크게 버리고 말았다. 결국 서일병은 훈련 중 사고를 가장한 구타로 사망했다. 그는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다. 관련 서류는 모두 파괴했고 병사들의 입은 공포로 틀어막았다. 전임 사단장이 이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배후에 있는 더 거대한 힘을 이용해 역으로 그에게 비리 혐의를 씌워 날려버렸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한지훈이라는 여자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48시간 안에 음성 파일의 복구화가 완료된다. 시간이 없었다. 그 파일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 음성 파일 안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히 그럴 것이다. 서지훈은 생각보다 영악한 여적이니까.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통신 장비에 전원을 켰다. 이 장비는 군 공식 통신망을 거치지 않는 그와 그의 윗선만이 사용하는 비상 연락책이었다. 지지직. 짧은 노이즈와 함께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김태술은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침착하게 보고했다. 각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임 사단장이 서지훈 건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한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이 김태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윽고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였다. 증거라니? 음성 파일이라고 합니다. 서지훈이 죽기 전에 남긴 처리해.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어떻게든 그 파일을 빼내. 불가능하다면 증거를 알고 있는 자를 처리해. 한지훈, 그 여자까지도. 예? 하지만 사단장을 직접 건드리는 것은 멍청한 놈.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한 건가? 내가 뒤를 봐줄 테니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 실패하면 내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뚝.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김태수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한지훈을 처리하라.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사단장은 군단 전체가 주목하는 인물이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국방부 전체가 뒤집힐 것이고 자신은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를 것이다. 아니야, 직접 손을 댈 필요는 없어. 그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지훈이 말했던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떠올렸다. 익명의 제보자 확보. 그래, 제보자. 그 제보자만 제거한다면 한지훈은 결정적인 증인을 잃게 된다. 음성 파일의 증거 능력도 약화될 것이다. 어쩌면 제보자의 입을 통해 음성 파일의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다. 그는 즉시 박상훈 대대의 병사 명단을 떠올렸다. 서지훈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녀석, 의협심이 강하고 박상훈에게 유독 반항적이었던 녀석.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등병, 강민준. 분명 그놈이다. 한지훈에게 제보한 것이 틀림없었다. 김태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다시 한번 비상통신 장비를 들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다. 군 외부의 해결사와 연결되는 번호였다. 나다. 처리할 일이 생겼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이전의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고 냉혹한 사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한지훈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를 하는 사람은 김태수 준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평온했다. 사단장님, 이번 주 주말 외박 및 휴가 출발 인원 현황 보고드립니다. 총 350명의 병사가 내일 아침 80으로 부대를 나설 예정입니다. 수송 계획은 지우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김태수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는 이틀 동안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완벽한 연기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자주 그녀의 동태를 살폈고 수시로 외부와 짧은 통화를 했다. 덫에 걸린 늑대가 필사적으로 탈출구 꼬이는 모습이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지윤이 보고서에 결제 서명을 하며 무심한 척 물었다. 박상훈 대대 소속 병사들도 이번 휴가에 포함되어 있나? 김태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서지훈 1병과 친분이 두터웠던 강민준 2병도 이번 휴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 푹 쉬고 오도록 특별히 배려했습니다. 그는 배려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지우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배려가 아니라 사지로 내모는 것이겠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수고했군. 물러가 봐도 좋소. 김태수가 집무실을 나가자 지우는 즉시 정보참모부의 이진우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대위, 준비는 다 되었나?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사단장님. 강민준 2병의 모든 통신은 실시간으로 감청 중이며 그의 관물대에 몰래 넣어둔 위치 추적기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께서 지시하신 특별한 차량도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 놈들이 움직이는 즉시 계획대로 실행한다. 그날 밤 부대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강민준 2병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사단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지훈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가 목격했던 군수품 횡령 현장에 대해서. 사단장은 그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의 안전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해라. 그리고 내일 아침 다른 병사들과 함께 휴가 수송버스에 탑승해라. 이것은 진범을 잡기 위한 작전의 일부다. 두렵겠지만 나를 믿어주겠나. 강 2병은 두려웠지만 죽은 신구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휴가를 나가는 병사들의 부산한 움직임으로 막사가 소란스러웠다. 강민준 2병도 들뜬 표정의 동기들 틈에 섞여 위병소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송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는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부대를 빠져나갔다. 강 2병은 창밖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버스는 부대 앞 국도를 따라 약 30분 정도를 달렸다.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인적이 드문 도로였다. 바로 그때였다. 끼! 뒤에서 끔찍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25톤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버스를 향해 굴진해왔다.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정확히 강민준 2병이 앉아있는 창가를 향해 거칠게 돌진했다. 으아!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버스 운전병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쾅! 쾅! 버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산비탈로 처박혔다. 덤프트럭은 버스의 후미를 스치듯 지나가며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기와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버스 안은 부상당한 병사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야 할 강민준 2병. 그는 멀쩡했다. 아니, 그는 애초에 그 버스에 타고 있지도 않았다. 같은 시각, 사고 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다른 도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갓길에 멈춰섰다. 차 안에는 한지윤과 이진우 대위 그리고 강민준 2병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깜빡이는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강 2병의 군복 주머니에 들어있는 위치 추적기의 신호였다. 이진우 대위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사단장님, 계획대로입니다. 적들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강 2병의 신호가 사고 현장에서 멈췄습니다. 휴가 버스에 탔던 것은 강민준 2병이 아니라 그와 체격이 비슷한 다른 병사였다.
진짜 강이병은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지윤의 지시에 따라 몰래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탔던 것이다. 사고가 난 버스는 특별한 차량, 즉 외부는 똑같지만 내부는 특수 강화 프레임으로 개조된 사전에 준비된 버스였다. 이 모든 것이 김태수를 잡기 위해 한지윤이 설계한 완벽한 덫이었다. 한지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덤프트럭의 이동 경로는 현재 예상 도주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추적조가 이미 따라붙었습니다. 좋아.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 너머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맥을 향해 있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늑대 사냥을 시작하지. 붕! 밤의 장막을 찢어발기며 검은색 덤프트럭이 산악도로를 질주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좁은 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운전대를 잡은 남자의 얼굴은 땀과 기름때로 번들거렸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힐끗 확인했다.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았다. 후,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는 완벽했다. 버스는 분명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을 것이다. 그 안에 타고 있던 타겟은 당연히 즉사했을 터. 이제 약속된 장소로 가서 잔금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으려던 순간이었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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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갑자기 등 뒤에서 지옥의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남자가 경악하며 백미러를 다시 쳐다보았다. 언제 나타났는지 헤드라이트를 모두 끈 헌병용 지프 차량 2대가 불과 수십 미터 뒤에서 유령처럼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렌 소리를 신호로 지프 차량들이 일제히 전조등을 켰다. 쾅!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동시에 터지며 트럭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갑작스러운 빛의 공격에 남자의 눈앞이 순간 하얗게 멀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틀었지만 이미 늦었다. 끼익! 한쪽 지프가 트럭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으며 속도를 줄였다. 동시에 다른 쪽 지프가 앞으로 치고 나가 트럭의 앞을 가로막았다. 완벽한 연계 플레이였다. 쾅! 쿵!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부딪히는 굉음이 산 전체를 울렸다. 덤프트럭은 진퇴양난에 빠져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타타팍! 지프에서 내린 완전 무장 헌병들이 순식간에 트럭을 포위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K1A 기관단총의 총구가 정확히 운전석을 향하고 있었다. 손 머리 위로 올리고 당장 내려, 마지막 경고다. 운전석의 남자는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내렸다. 그는 내리자마자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그의 변명은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에 묻혀버렸다. 조금 떨어진 곳 지휘 차량 안에서 한지윤은 이 모든 광경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이진우 대위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보고했다. 사단장님, 범인 검거 완료했습니다. 지금 즉시 신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지윤이 그의 말을 막았다. 신문은 필요 없다. 대신 그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그 사람에게 전송해. 당신의 개가 잡혔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같은 시각 부사단장 관사. 김태수 준장은 잠옷 차림으로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해결사로부터 임무 완수라는 짧은 메시지를 받은 후 계속해서 다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계산으로 복잡했다. 강민주는 죽었다. 이제 한지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가 사라졌다. 음성 파일이 있다 해도 증인이 없으면 그 증거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제 시간을 끌며 파일을 빼낼 방법을 찾거나 최악의 경우 윗선의 힘을 빌려 그녀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버리면 그만이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이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았다고 확신했다. 그때였다. 윙!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발신전은 모르는 번호였다. 잔금을 요구하는 건가? 그는 의심 없이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당신의 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자신이 고용한 해결사와 수십 차례 통화한 내역이 담긴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실패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발신자는 한지윤 사단장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지옥의 시면에서 울려오는 듯한 한지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준장, 좋은 아침이군.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다. 지금 당장 사단장실로 오도록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테니.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김태수는 잠시 동안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이제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이 부대에 20년을 바쳤다. 일개 여군 출신 애송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의 눈에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래, 이 판 사판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긴 금고를 열어 그 안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K-사이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그의 손에 감겼다. 그는 탄창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풀었다. 나 혼자 죽진 않아. 너도 함께 가야지, 한지윤. 그는 권총을 허리춤에 숨기고 평소처럼 깔끔하게 전투복을 차려입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당한 걸음으로 관사를 나섰다. 사단장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한지윤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김태수는 그 앞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지윤이었다. 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김태수 준장. 그녀는 준장이라는 단어를 비웃듯이 내뱉었다. 김태수는 애써 태어난 척 마지막 발악을 했다. 사단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얼 어쨌다는 말씀이십니까? 모르겠다고. 한지윤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체포된 트럭 운전사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김태수의 사진을 가리키며 그에게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울부짖는 모습이었다. 김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지윤은 영상을 끄고 차갑게 말을 이었다. 네 놈은 처음부터 날 속이고 있었어. 내게 충성하는 척 다가와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뒤로는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질렀지.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매수하고 이제는 살인까지 저지르려 했어. 그만! 김태수가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이제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변해 있었다. 그래, 네 년이 다 맞다. 내가 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증거, 그런 게 있으면 진작에 날 체포했겠지. 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는 자신이 이미 파멸했음을 알면서도 그녀를 말로라도 이기고 싶었다. 하지만 한지윤은 그의 발악을 비웃었다. 증명할 수 없다고? 천만에. 난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알고 있다. 넌 단순히 군수품을 빼돌린 게 아니야. 넌 사람을 죽였어. 뭐라고? 서지훈 일병. 그 병사는 네 놈의 비리를 목격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박상훈의 가혹행위는 그저 핑계였을 뿐 진짜 목적은 제거였지. 안 그런가? 김태수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가 어떻게 거기까지? 한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궁금한 건 말이야. 네놈 같은 중간 보스가 어떻게 감히 전임 사단장을 날려버릴 호도의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야. 네 뒤에 누가 있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게 명령을 내리는 진짜 몸통은 누구야? 그 순간 김태수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들켰다. 모든 것을 들켜버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의 손이 허리춤에 숨겨둔 권총으로 향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 그가 권총을 뽑아들어 떨리는 손으로 한지훈을 겨눴다. 다가오면 쏴버릴 거야. 하지만 한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총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쏴. 어디 한번 쏴보시지. 네 놈이 여기서 날 쏘는 순간 네 뒤에 있는 그 분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군단 전체가 발칵 뒤집힐 테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파헤치게 되겠지. 감당할 수 있겠나? 김태수는 혼란에 빠졌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여기서 그녀를 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가 잠시 망설이는 그 찰나의 순간 사단장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김태수는 경악했다. 언제부터? 그가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보는 사이 한지훈의 몸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김태수의 팔을 낚아채 안쪽으로 꺾으며 그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았다. 크악! 김태수의 팔에서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의 몸을 찍어 눌렀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다시 한번 채워졌다. 모든 상황은 단 몇 초 만에 끝나버렸다. 한지훈은 빼앗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는 김태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김태수, 네 놈의 더러운 연극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주변을 둘러싼 헌병들과 그들 뒤에 서 있는 이진우 대위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강민준 이병을 향해 말했다. 모두 들었겠지. 이 자는 방금 자신의 입으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살인 및 살인 교사, 증거인멸, 상관 살해 협박까지. 이 모든 내용은 저기 있는 저 카메라에 똑똑히 녹화되었을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집무실 구석에 작은 CCTV 렌즈가 반짝이고 있었다. 김태수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가 짜놓은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지윤은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이자를 끌고 가, 지금 당장. 그녀는 끌려나가는 김태수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놈이 그렇게 군rum해하던 음성 파일 말인데 그런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태수의 눈이 허공을 향해 하얗게 뒤집혔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하하하. 그의 처절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길게 울려 퍼졌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서는 곰팡이내와 절망의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백열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테이블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위태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지윤은 팔짱을 낀 채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김태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부대의 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죄수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텅 빈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바닥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움직일 때마다 절망의 무게를 담은 금속성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깔깍. 한지윤이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으며 정적을 깼다. 자백할 마지막 기회다, 김태수. 그녀의 목소리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다. 김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한지윤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말을 이었다. 네 놈의 모든 범죄는 이미 입증됐다. 살인 교사, 증거인멸, 초병 살해 협박. 이 죄목들만으로도 네 놈은 남은 인생을 군 교도소에서 썩게 될 거다. 어쩌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겠지.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하지만 만약 네가 협조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리고 뱀처럼 속삭였다. 네 뒤에 있는 몸통, 그자의 이름을 말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게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그럼 정상 참작의 여지를 검토해보지.
물론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네 목숨은 건질 수 있을도 몰라. 김태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텅 비었던 눈에 희미한 생기의 빛이 돌아왔다. 삶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말할 수 없어. 말하는 순간 나는 죽어. 말하지 않아도 죽는다. 하지만 말한다면 살 수도 있지. 선택은 네 몫이야. 한지윤은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취조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백열등이 깜빡거리는 소리, 그리고 김태수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배신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의리를 지키고 죽을 것인가. 하지만 그가 지키려던 의리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이었다. 그 윗선은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순간 가장 먼저 자신을 꼬리 자르듯 버릴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이미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암살자를 보냈을지도 모른다. 공포가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김태수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내가 말하면 정말 살려줄 수 있는 건가? 말했잖나. 약속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나 역시 최선을 다해 법에 호소해보지. 적어도 네가 저지른 죄보다는 이 부대를 좀먹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한지윤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김태수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테이블 위로 엎드리며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후회와 공포, 그리고 배신에 대한 자기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한참을 울던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가 뱉어낸 이름은 한지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존재였다. 이병갑 중장님. 이병갑 중장? 한지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제3군 단장, 을지부대의 직속 상관이자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군부의 실세 중의 실세. 대통령과도 독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력한 인물.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말해봐. 누구라고? 김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절교하듯 외쳤다. 이병갑 분단장님이라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지시였어. 군수품 횡령도, 서지훈을 제거한 것도, 심지어 전임 사단장을 비리 혐의로 쫓아낸 것까지 전부 다. 순간 한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박상훈 같은 하급 장교의 비리, 김태수의 교묘한 증거인멸, 전임 사단장의 석연치 않은 불명예 전역,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군단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김태수는 한번 입이 터지자 댐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군단장님은 수년 전부터 자신의 사람들을 군 요직에 심어왔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지. 그 돈은 단순한 착복이 아니었어. 정치권에 상납하고 자신만의 사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지. 그는 군을 이용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야. 더 큰 그림? 쿠데타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을 장악해서 다음 정권의 실세가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 전임 사단장은 그분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었지. 너무 강직하고 청렴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시켜 그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한지윤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반역행위였다. 서지훈은 그 비자금이 오가는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던 거고, 그래서 제거당한 거야.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었을 테니까. 김태수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울부짖었다. 한지윤은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 필요한 것은 모두 얻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취조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뒤로 김태수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속 지키는 거지. 날 살려준다고. 한지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다. 법이 알아서 판단할 거다. 취조실을 나은 한지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이진우 대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사단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무언가... 이 대위... 지윤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극비리에 움직여야 해. 운전은 내가 직접 한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사단장 집무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장 번호판을 단 민간 차량에 이진우 대위를 태운 채 어둠을 틈타 부대를 빠져나갔다. 차가 향하는 곳은 단 한 곳, 서울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단장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군단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군 전체를 뛰어넘는 더 높은 곳에 힘이 필요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차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푸른 디와 지붕이 보이는 낯익은 장소에 도착했다. 청와대였다. 이진우 대위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단장님, 여긴 어째서? 조용히 따라오기만 해. 한지우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듯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를 본 경호원들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자 즉시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복잡한 복도를 지나 한 집무실 문 앞에 멈춰섰다. 문 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왕비서로 불리는 비서실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과거 한지윤이 생도 시절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은인이기도 했다. 비서실장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장군,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실장님. 보고 계통을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의 안위가 걸린 비상사태입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가져온 녹음기와 관련 증거 자료들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병갑 중장, 그자가 군을 사유화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비서실장의 온화했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바로 이 작은 집무실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어스름이 제3군단 사령부를 감싸고 있었다. 평소라면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고유해야 할 사령부는 이날따라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들끓었다. 끼익! 어둠을 찢으며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굉음과 함께 군단 사령부 정문으로 쏟아졌다. 위병소의 초병들이 경악하며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선두 차량의 앞 유리 너거로 청와대 경호실의 공식 문장이 번뜩였다. 정문 개방! 대통령 경호실 차량이다! 위병소장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양쪽으로 열렸다. 차량들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군단 본청 건물 앞에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멈춰섰다. 탁!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과 국방부 직속 합동조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기관단총과 권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어깨에 별 2개를 단 전투복 차림의 한지윤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사령부 당직 사령이었던 대령이 황급히 뛰어나왔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긴 군단 사령부입니다. 허가 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비서실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대통령님의 직접 명령이다. 이병갑 중장을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현 시간부로 군단 사령부 전체를 통제한다.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현장에서 즉결 처분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대령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이것은 군 내부의 감찰이나 조사가 아니었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칼을 빼든 거역할 수 없는 심판이었다. 이병갑 군단장은 어디에 있나? 한지윤이 마지막에 물었다. 군단장님께서는 지금 막무가내에 계십니다.
한지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본청 건물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합동조사단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군홧발 소리가 텅 빈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군단장실 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문 앞을 지키던 2명의 헌병이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얼어붙고 말았다. 쾅! 한지윤은 노크도 없이 직접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안에는 이병갑 중장이 있었다. 그는 막 샤워를 마친 듯 가운 차림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침입에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수십 년간 군에서 다져진 위엄과 노련함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는 자신을 겨누고 있는 수많은 총구들을 천천히 훑어본 후 한지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윗가에 희미한 조소가 떠올랐다. 결국 네 년이었군, 한지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패배자의 초라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왕의 위엄을 일치하려는 늙은 사자의 모습이었다. 한지윤은 그에게 걸어가 그의 책상 위에 차가운 수갑을 던져놓았다. 철컥. 이병갑, 대한민국을 배신한 죄, 당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몬 죄, 그리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 그 모든 죄를 물어 당신을 체포한다. 이병갑은 수갑을 내려다보며 껄껄 웃었다. 체포, 웃기는군. 내가 평생을 바친 이 군대에서 감히 니년 따위가 나를 심판하겠다고.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 할 것이고 역사가 할 것이며 당신에게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원혼들이 할 것이다. 한지윤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분노가 실렸다. 이병갑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새벽은 그가 꿈꾸던 새벽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수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찰컥.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수십 년간 그가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합동조사단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잡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한지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났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군단장실에는 다시 정적에 찾아왔다. 지유는 창가로 다가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흙먼지 날리던 그날의 연병장이 떠올랐다.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의 무게. 니년이 있을 곳이 어딘지 깨달을 때까지 이 돌덩이를 지고 돌아라. 박상훈의 조롱 섞인 목소리.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날 대한민국 군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병갑 군단장의 체포를 시작으로 그의 휘하에 있던 수십 명의 부패한 장성들과 장교들이 줄줄이 철창 신세를 졌습니다. 그들이 수년간 빼돌린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국고로 환수되었고 그들의 범죄 행위는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낸 것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은 것은 박상훈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그리고 살인 방조 혐의까지 더해져 불명의 전역은 물론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 독방으로 이송된 그의 방에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한지윤에게 짊어지게 했던 규율이라는 결자가 새겨진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 그 돌을 끌어안고 자신의 죄를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배신자 김태수 준장은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대가로 사형을 면했지만 그 역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죽이려 했던 부하들의 원혼에 시달리는 악몽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지윤. 그녀는 을지부대의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뿌리부터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관행과 가혹행위는 사라졌고 병사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투명하고 강한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맑은 날 그녀는 혼자서 서지훈 일경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아들아. 그녀의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의 돌멩이는 누군가에게는 굴욕의 무게일 수 있지만 때로는 정의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당신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맹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당신의 등 뒤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신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